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1위로 꼽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Stay tuned. Stay tuned.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회담 시간이 정해진 데 이어서 이제 장소까지 공개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회담 시간이 오전 9시로 정해졌는데 이 시간 얘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만습 차장. 아침 9시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른 시간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일반 회사원들이 출근할 시간대에 지금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것은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큰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이 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그때가 오후 9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프라임 타임 시간대라고 해서 가장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밤 9시라 그러면 이 하루를 정리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대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렌틱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TV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볼 때 황금 시간대에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아침 9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화제성을 노리고 특별 게스트도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데니스 로드먼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과도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분 관계가 두터운 걸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네, 로드맨은 북한을 5번 갔고 김정은을 만난 것은 두 차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로드맨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 리얼리티 쇼를 할 때 그때 또 게스트를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김정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두 사람의 사이에서 서로 두 사람 초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뭔가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도 할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국제 무대에 처음 나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은 아직은 왜소한 나라인데 이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데니스 로드먼을 등장시켜서 어떤 친구 관계이기도 한 이런 로드먼을 등장시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면에서 아마 로드먼을 어떤 게스트로 출연시키는 이런 대본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회담과 관련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이제 데니스 로드먼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1군 농구 선수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비중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분위기 메이커로서는 활동할 수 있으나 두 나라 사이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담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그런 위치로 등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침 9시로 회담 시간을 정한 이유,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프라임 타임 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만나면 오후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침 9시를 오케이를 한 것은
혹시 오후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을 좀 놔두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회담이 뭐 한두 차례로 끝날 회담이 아닙니다. 네. 상당히 그 이견을 조율하려면 여러 차례 만나야 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뭐 오찬을 같이 하든가 네. 아니면 오찬은 따로 하고 오후 회담을 한 다음에 뭐 만찬을 같이 하든가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게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잡기 위해서 오히려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A lot of relationship being built, a lot of negotiation going on even before the trip.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very important. It'll be a very important couple of days. Thank you very much. 자,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지금 남은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담 자체가 단 하루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얘기를 한 걸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혹시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의 말과 그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하면 싱가포르에서 단지 그 10일 하루에 회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담이 잘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듯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뭐 햄버거로 이렇게 점심을 하면서 네. 어떤 회담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회담에서 뭔가 제대로 일이 안 풀려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담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판문점에서 지금 맹렬하게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그 허무하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은 가능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그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미국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 다음 번은 뭐 평양 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번은 뭐 다시 워싱턴에 하면서 이제 워싱턴 가서 종결을 짓지 않겠나 이런 뭐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도 많았던 회담 장소 문제입니다. 정말 몇 군데 후보군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에 최종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센토사 섬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보, 보안 유지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던 곳으로 정해졌군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말레이 반도 가장 밑에 있는 네. 섬나라지 않습니까? 네. 섬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더 남쪽에 그 싱가포르 섬의 최남단에 있는 센토사라고 하는 우리 여의도 면적이 한 1.5배 정도 되는 또 작은 섬이 있어요. 네. 과거에 여기가 이제 영국군의 요새로 썼던 데인데 독립을 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휴양지로 개발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리와 또 모노레일 뭐 이런 것들만 딱 차단을 하면 완전히 모든 것이 차단되는 그런 그 독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저격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이렇게 이벤트라는 것은 우리 뭐 도보다리 또는 그 따렌에서의 어떤 그 백사장 산책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네. 센토사 섬으로 정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올리는 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우리 한국인들도 관광차 굉장히 자주 찾고 많은 분들이 갔다 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뒷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 실무진들이 접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미국 실무진들이 북한 실무진들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 박사님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받아쓰고 필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받아 적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 본인들은 맨날 필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이 네. 왜 거기 가서 또 미국에 뭐 어차피 회담을 하면 그게 뭐 어떤 정보기관에서 도청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앞에서 이게 받아 쓰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게 신경을 썼다는 것은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되고 경호와 관련된 사안들이 미국 측에 먼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받아 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글쎄요.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김창선 서기실장이 현재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실무회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김창선 외에는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사건건 모든 그 동선 문제, 문제를 전부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실무자들은 모든 것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지시를 받은 다음에 또 회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그 대표단들이 아마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하나 사소한 것을 다 허락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북한 당국자들을 대했던 미국 실무진들 정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뒷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이 모두 확정되면서 중국도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특별 경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순위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구간을 중국 영토를, 그러니까 영공을 지나야 되겠죠. 그 항로가. 그런데 이때 중국 정부가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호위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군요. 중국도 뭔가 이 판에서 좀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인상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숟가락을 얹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상황인가요? 일단 그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직선 거리로 4,700km입니다. 네. 그런데 저 IL-62 참매 1호라고 하는 저 IL-62M이 그 항속거리 한 6,500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선 거리로 가면 4,700km인데 항로라는 것이 반드시 직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곡선으로 가다 보면 좀 그 아슬아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푸젠성의 그 공항에 가서 또 급유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중국 영공을 지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네. 아주 마치 그 경호원들이 옆에서 뛰어가듯이 네. 그런 어떤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최상의 의전을 한번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 중국 영공을 날아가는데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호위를 하겠다는 건 뭔가 보여주고 성의를 표시하는 그야말로 의전의 단계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예. 의전이면서 곧 또 정상회담 가서 우리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있다. 이런 것도 네. 암시하지만 이제 김정은 전용기 자체가 이 참매 1호라는 게 네. 어떤 미사일이나 모든 데로부터 대단히 그 취약한 작은 비행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음 놓고 가되 가서 우리 입장도 존중해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마 중국이 자기 영토 대부분을 지나가는 아하. 김정은에 대해서 경호해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항공유가 현재 유엔 제재 품목입니다. 네. 북한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참매 1호 능력으로는 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한 번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중국에 들어가서 아마도 중국이 기름을 항공유를 넣어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넣겠다. 싱가포르 넣기 힘들죠. 왜냐하면 유엔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야 되고 아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은 뭐 그냥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막 넣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도움을 없이는 아마도 참여로가 싱가포르 왕복하기 힘들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과 남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종전협정을 선언할까봐 굉장히 좀 속이 탑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을 중국이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전협정 당사자고, 네. 그럼 자기들이 껴야 되는데 빠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남북한과 미국의 그 종전선언에 빠진다 하더라도 평화협정 때는 꼭 자기를 넣어달라 이런 의미에서 네. 북한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지난 5월에 그 쿠바 국적의 그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해서 110명이 죽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여객기가 1979년도에 그 제작된 여객기입니다. 근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참매 1호기는요, 1985년도에 구입한 거고, 이제 언제 제작된지는 모르겠는데, 1960년대에 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너무 노후된 지금 여객기라서 이런 쿠바의 여객기 추락과 같은 이런 일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숙식 문제 외에도 이동 문제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싱가포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싱가포르 쪽에서 오히려 평양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를 갈 수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예.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못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방금 화면에 여러 전투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호위를 하면 어떤 전투기를 해줄 거냐? 아까 네. 이제 나온 전투기들이 중국 국산 J11, J11이라는 전투기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젠 20 스텔스 네. 전투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이 호위를 해준다면 제공 전투기, 즉 공중전 전문 전투기가 호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순수 국산 전투기가 J10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것을 이제 라이센스 생산한 젠 11이 있는데, 네. 젠 11이 가장 강력한 전투기예요. 그걸로 해주든지, 네. 아니면은 이것이 만약에 어떤 TV 화면을 좀 염두에 둔다면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실전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젠 20을 가지고 호위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비행기를 전투기까지 띄워서 호위를 해주고 있다면 미국은 지금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들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몇 가지 포착이 됐었는데 어떤 비행기가 어디에 떴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일본 그 혼슈 그 본섬 최북단의 미자와 기지라는 그 공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P8 포세이돈 그 해상 초계기가 와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와 있고, 그리고 DHC-8 이 또 지상 감시 정찰기가 와 있는데, 거기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오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A-10이라고 하는 대전차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거 탱크 잡는 그렇죠. 탱크 잡는 공격기잖아요. 공격기인데 이게 20대밖에 없어요. 오산에 지금. 네. 그중에서 8대가 지금 미자와에 가 있습니다. 이 8대가 미자와에 가 있는다는 보도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자와에서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건 탱크 잡는 비행기 별명이 멧돼지라고 알고 네,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거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공격 비행기 아닙니까? 해상 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정찰 업무를 할 수가 정찰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데, 네. 타겟팅 포드라는 것이 이 정밀 폭격을 할 때 지상을 갖다가 딱 정밀 유도를 하는 그런 폭탄 유도하는 그런 감시 장비인데, 그걸 가지고 해상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미자와에서 관측되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 A-10에 보조 연료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큰 보조 연료 탱크를 2개, 그리고 소형 보조 연료 탱크를 또 2개 해서 4개나 달고 출격을 해가지고 또 이 타겟팅 포드 하나만 딱 달고 출격했더라고요. 그것은 해상에 뭔가 감시할 게 대단히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북한의 선박들 또는 그렇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북한의 선박들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A-10 이 전투기까지 폭격기까지 지금 동원이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해상 환적, 북한과의 해상 환적을 감시해서 지금 이 북미 회담을 딴지를 거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하.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여기저기서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위와 5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교육을 잃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절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북한군 수뇌부 서열 1위부터 3위가 모두 교체된 사실 전해드렸죠.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왜 군 최고 수뇌부를 교체했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중국인 관광객 버스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문책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 희생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단순한 관광객들이 아니라 중국의 고위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항미 원조 승리 65주년 기념 혁명 여행단이라고 이렇게 그 이론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친북한 성향의 중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손실일 수가 있고요. 당시 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또 이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당시에 이제 이 버스를 누가 운영했냐면 금강개발총회사라는 북한 군부에 있는 소속된 그 회사가 이제 그 버스를 운행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군부 전체에 대해서 군부의 최고 실력자들 1등, 2등, 3등에 대해서 지금 문책을 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를 교체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해당 버스, 사고가 났던 버스 회사를 운영하던 회사 간부들은 아예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운영하던 회사가 이제 금강개발총회사라고 일명 이제 KKG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총사장 황영식 육군소장, 이게 이제 인민무력성 소속이니까 별을 달고 있는데, 또 정치국장까지도 이제 4명을 총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번 그 고위 간부 군 수뇌부의 교체와도 관련되고,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대한 김정은이 어떤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투기가 경호까지 해줘야 되는, 그래서 중국에 뭔가 많이 의존하고 기대야 되는데 중국 측에 우리는 당신들의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잘 처리를 했다. 보여주기식 그런 전시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위 간부가 교체된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인 이유, 심지어 총살까지 감행했던 이유, 사고 발생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스프링평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과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하시면서 혈육을 잃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동절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한 중국인 사망자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한 전용 열차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속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저렇게 신경을 썼던 저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저렇게 대대적인 숙청을 했던 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3월 25일 1차 북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하고 그때 아마 중국 측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아, 그때 시기였군요. 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보내달라. 관광은 유엔 제재 항목이 아니지 않느냐. 네. 보내달라고 해서 아마 첫 번째 대표단이 온 것 같아요. 그 대표단 그 구성원들이 뭐 주로 누구냐면은 6.25 참전 용사나 그 가족입니다. 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 사업에도 문제가 되고 중국과 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제 금강개발총회사에서 4명을 총살시켰다는데 버스가 그 야감에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해서 초청했던 그 회사 사장, 뭐 부사장, 그다음에 이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총살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호되게 책임을 물은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가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금강개발총회사가 지금 북한의 그 군부가 가지고 있는 무연탄 철광석 수출이 막힌 다음에 이 39호실에 주로 이제 외화를 조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이 황용식 총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외화를 제때 조달을 못했다든지 네. 협량을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겹칠 수 있는데 아하. 어쨌든 총살까지 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한 처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KKG 금강개발총회사라는 곳은 사실 뭐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화벌이하는 그런 회사이군요. 네, 과거에 이제 그 장성택을 초용할 때 그 앞서서 이제 이용하 장수길 부부장을 총살했는데 바로 그 장수길의 이제 54부 노동당 행정부 54부의 모든 외화벌이를 아마 다 넘겨받은 게 바로 저 금강개발총회사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고위인데 이번에 뭔가 통치자금 조달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실수를 해서 처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KKG라는 회사, 금강개발총회사가 이 소속이 군부 소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서열 1, 2, 3위가 다 교체가 된 거고 심지어 이 회사의 책임자들은 총살까지 당했다.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군 내부의 강경파를 제거하는데 이 사건을 좀 활용하고 악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활용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일단 뭐 너희들이 제대로 사업 지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해가지고 네. 군부 원로들을 이제 제거하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 겁니다. 아하. 더군다나 이 원로들이 아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 회담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저택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이 행사에 동행했던 러시아 기자들이 직접 이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보시죠. This area is completely deserted and it looks like we're encircling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the palace. I believe this is a bit of a historic moment. We still don't know whether the Trump meeting is going to happen, but at least Sergei Lavrov is here having direct talks with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자, 저 화면에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저택으로 추정된다는 그 집입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요, 굉장히 의리의리한 정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 과연 북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럽의 어떤 정원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아니 이 사적인 공간이 공개됐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김정은의 사적 공간이 이렇게 언론, 특히 외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글쎄 거의 없었고 네. 우리가 뭐 김정은 그 사조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 뭐 사조에 대해서는 과거 이한용 씨를 통해서 거기가 이한용 씨가 들어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공개된 거에 사진까지 나온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렇게 러시아 대표단에게 저 모습을 공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일이고 뭔가 개방형 우리가 지도자로서 모습, 국제적인 아하. 지도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조까지도 약간씩 오픈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둔자의 이미지가 네, 네. 아니라 나도 이제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공개 행사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좀 신기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노동당 사의 그 러시아 외무장관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렇게 접견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기 개인 집에다 부르는 경우는 정말 정말 이례적입니다. 원래 서양 문화가 본인 집으로 누구를 초대하는 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외무장관 공간이 자기 집이거든요. 공간에 외상을 불러서 이렇게 접견을 하거나 회담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 원수가 자기 개인 사자입니까, 저게? 개인 네. 사자에다가 외무장관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접견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예, 그 외교부 장관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을 접견을 제 개인 사저에서 했고 더군다나 그것을 타스 통신이라는 러시아 언론 기자에게 공개를 그림을 찍도록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공개가 된 건데요. 세계 각국의 어떤 지도자의 사저,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라 사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유럽의 궁궐처럼 네. 엄청난 면적의 그 정원을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꾸며넣어서 저런 사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 사저가 공개되면서 이게 우리 한국에서 어떤 20대가 김정은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많은 편인데 저 네. 사저를 보고 역시 금수저가 맞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저택은요, 이번은 완전히 영상으로 공개가 됐지만 7년 전에도 저택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로 공개가 된 건 아니었고 위성 사진으로 김정은의 저택으로 추정되는 집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은 뭐 그야말로 이게 위성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나 뭐 주변이 이렇게 호화로운 모습이 다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치가 이제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초호화 왕궁을 건립 중이다 이런 걸 보도한 바 있는데 김일성 주석은 이제 살아 있을 때 지금 그 말하자면 태양궁전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직무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의 왕궁을 가지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뭔가 자기 집무실 그 조직지도부 지금 본관이라는 게 사실 한 20년 전에 지어져가지고 좀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큰 왕궁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이제 큰 왕궁을 건립하는 과정에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라졌지만은 너무 좀 비대하고 호화스러운 것은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저 평양 시내에만 저런 집이 8채가 있고 네. 북한 전역에 저런 게 3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33개의 그 특각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 일개 군단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호위사령부가 약 12만 명 되는데 결국은 그 12만 명 전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33군데 북한군 김정은 위원장의 집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러시아 기자들 눈에 김정은 저택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던 동생 김여정의 활약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자들이 봐도 김여정의 행동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왔을 때, 우리 남측을 방문했을 때의 김여정 모습 기억하시죠? 이번에 러시아 기자단과 외무장관 일행들이 왔을 때도 밀착해서 김정은 위원장 주변을 돌면서 보좌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기자들이 볼 때는 나라가 달라도 굉장히 똑같이 봤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여정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김정은의 안주인처럼 혹은 네. 개인 비서처럼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 옆에 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보좌하고 이렇게 했다는 네. 건데요. 결국은 이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 실력자의 와 얼마나 가까이 거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측근의 권력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여정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그 권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이 만났을 때도 같이 보좌를 했고요. 우리 남측에 왔을 때도 당연히 보좌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에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9% 이상으로 따라갈 것이다. 따라가서 모든 걸 지휘하고 의전 경호 이런 걸 전면에서 지휘하고 물론 김창선 부장도 뭐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65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따라갔는데 그때는 물론 뭐 아무런 직책도 없이 그냥 네. 보좌하는 차원에서 따라갔겠습니다만 그때는 뭐 냉면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김일성 주석이 생일이었는데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냉면까지 만들어 대접했다 이런 게 북한 책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가서 그 모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국 실장도 김여정은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보시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큰 틀의 의전 경우는 김창선이 하더라도 네. 옆에서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은 아마 김여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 대표님도 역시. 지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제가 김여정 안 온다고 했다가 그때 네. 이제 못 맞췄는데 네, 며칠 뒤에 정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이제는 김정은이 김여정 없이 대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하. 스스로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뉴스탑10의 패널 전원이 김여정 이번에 싱가포르에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이제 정치권 소식 그리고 이 밖에 내용들 준비된 뉴스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순서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장 뜨거운 곳 바로 경기지사 어제 저녁에 있었던 경기지사 2차 토론회였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역시 1차 토론회 못지않은 비방과 폭로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저격수로 나섰던 김영환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멘트가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1차 토론회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언어는 거칠어진 것 같고요. 역시나 여배우 스캔들이 가장 큰 논란의 주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에 이어서 네. 여배우와의 어떤 스캔들 논란이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영환 후보가 지금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1차 때보다 김영환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상세해졌어요. 날짜, 장소, 시간, 심지어 어디 뭐 먹으러 갔는지까지도 얘기를 막 꺼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정보들을 다 얻어온 겁니까? 김영환 후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아마 여배우 측이나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부터 일종의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아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건 선거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어느 정도는 보통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의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토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는 너무 정도가 심해서 네. 보는 사람들이 참 불편하고 부끄러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이 주장하는 내용,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도소 가겠다, 감옥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받아쳤죠?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나는 자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할 때 어쨌든 이 잘못된 허위 주장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김영환 후보는 상당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마녀 사냥이다.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듣는 어떤 시청자들로서는 이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두 후보 이야기대로
법적으로 한번 가서 정확하게 진실 공방을 가려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욕설 논란을 보면요, 제가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 형수라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냥 한 번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뭐 계속 욕설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이게 좀 후보로서 좀 공직 후보로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 스캔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는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토론회. 1차 때와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뭐 좀 지나친 네거티브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뭐 선거가 뭐 저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이 없는데 네. 일단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뭐 1차 토론 때 저먹어가지고 속된 말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네.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 양강체제 아니냐 뭐 여론조사 지지도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환 후보가 본인의 이제 지지도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투비 토론회장에서 말끔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끔한 방어가 안 됐고 그 이후에라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해명보다는 오히려 모 기자와의 어떤 녹취록 얘기들 그 후속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후보는 전 문제를 가지고 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난번 TV 토론에도 그렇지만 남경필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남경필 후보 마음속에는 네. 저 이재명 저 후보의 저 네거티브 욕설과 여배우 문제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잘못 꺼내게 되면 야 당신은 정책 선거하는 게 아니라 저 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은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 김영환 후보가 계속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는 본인이 하지 않아도 이 공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뭐 차도살인적인 성격?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후보는 지난 TV 토론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토론회에서 뭐 김영환 후보가 중심이 돼서 제기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부터 많이 계속됐던 의혹이고 이 판 자체를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의 판 자체를 흔들 만한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또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떤 판 자체를 흔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토론회에서는요, 네거티브 공방뿐만 아니라 당과 후보 간의 이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당과 당신은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평화를 전제로 한 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꾸 제안하고 공약하시던데 당과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갑니다. 옛날에 한나라당 소속부터 당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이 못하게 하거나 하면 탈당하실 겁니까? 탈당 문제보다 내부에서 고치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뭐 남경필 후보님의 아마 기대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어제 이 토론회에서 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후보, 나 비문 아니다. 나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 자리가 됐고요. 남경필 후보도 역시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같이 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쪽 후보가 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예,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해경군 김 씨라는 이런 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인이 뭐 문재인 대통령 쪽을 공격했다라는 그게 아직 확인은 안 된 문제입니다만 하여튼간에 이런 논란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민주당과 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색깔이 같다라고 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의 어떤 색깔보다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쪽과 연정을 했던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행보를 이 방향을 같이 한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남경필 후보 당신 지금 자유한국당과 정체성이 좀 불일치하지 않냐.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당신 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뭔가 좀 잘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경필 후보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뭐 해경군 김씨 논란도 있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또 경선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도 있고 등등등 해서 이른바 친문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또 남경필 후보는 하면서 친문과 비문의 이런 갈라치기를 서로 이제 토론회에서 전략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네. 정 의원님, 이 지지율이 지금 어떤가 살펴볼 텐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남경필 후보도 불과 한 몇 주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쫓아 올라온 상태네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압도적인 1위 과정이고요. 물론 지금도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른바 사생활 논란, 그다음에 욕설, 여배우 관련 사생활 아까 말하는 네거티브가 좀 많이 그 효과를 그 영향을 보면서, 받은 걸로 분석하십니까? 효과를 보면서 일단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또 얘기를 한 대로 지금 김영환 후보가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반사 이익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좀 받으면서 지금 지지세를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의 꽃이 서울시장 선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제일 앞부분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후보의 어떤 개인적 특성 때문일 거예요. 사실 뭐 서울시장 선거도 후보들도 뭐 쟁쟁하고 다 대선 후보급이긴 하지만 큰 어떤 이슈가 예를 들면 이제 관심을 끌만한 얘기가 터진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민주당 경선 때부터도 뭐 해경군 김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어차피 서울시장 경기지사 다 유리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서울시장보다는 오히려 경기지사 쪽이 오히려 더 해볼만 하거든요. 저는 또 지지도 보셔도 그렇고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봐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잃은 적이 굉장히 많지만 경기지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 좀 더 자유한국당도 집중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아직까지.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제 뭐 그래도 선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죠. 오늘 보니까 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 15% 정도를 앞서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왜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 지금 현재의 어떤 당일에서 일단 현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서의 투표율,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부동층의 존재 그리고 이른바 그 샤이 보수층의 존재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한 15% 정도는 앞서고 있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걸 봤는데 아직도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후보들은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6.15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명희 차장은 본인이 분노 조절이 안 된 거는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때문인 거지 내가 내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구속 위기를 면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을 놓고 유전 기각, 무전 구속, 돈이 있으면 기각이 되고 돈이 없으면 구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 기각에는 이명희 전 이사장 측에 기술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에 잔뜩 들고 왔던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진단서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처벌 탐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진단서에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명희 이사장은 본인이 분노 조절이 안 된 거는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때문인 거지 내가 내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자, 분노 조절 장애, 즉 질병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갑질,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하면 어떤 징후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좀 아까 그 정신과 전문의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장애인 거고, 예를 들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애라고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명희 전 이사장이 저 분노조절 장애 등과 관련해서 어떤 뭐 상담을 했다든지 치료받으려는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형을 좀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했는데 되레 검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렇죠. 장애가 있으면 앞으로도 만나는 사람보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갑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는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감정 상태가 있다면은 사회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우월한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아주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을 분노가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조절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그런 그 사법부가 기각한 거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유전 기각이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부분이요. 뭐 전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그 부분이 이제 증거 인멸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뭐 조현민 이나 아니면 이명희 두 사람을 지금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뭔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증거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그래요? 사회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금 사방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경찰이 이명희 전 이사장 재벌 사무를 어떻게 구속해? 이렇게 하고 수사를 허투루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 강화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황순우 앵커가 제대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그 가위 던지거나 던졌다는 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맞아서 다쳤다. 근데 바로 진단서를 딱 떼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증거 확보가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 일들이 지금 팍 터지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20몇 번의 범죄였어요. 피해자는 11명이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뭐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라면 돈의 흐름이 이제 계좌로 나타나는데, 이건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때렸다고 의심받는 사람,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의 진술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몇 년 전에 그 일들을 지금 증거로 확보해서 제대로 유죄받기는 아무리 경찰이 열심히 써도 쉽지 않아요. 사건 자체가. 그런 점들은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할 때 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리 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신과 전문의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진단서에는 분노 조절 장애 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은
다시 이런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없다는 것까지 진단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분노 조절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 쪽보다는 변호인 쪽에 무게를 갖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보를 통해서 공개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갑질은 딸 조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분노 조절 장애라면 그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명희 이사장이 만약에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질환을 상당 기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육 과정 중에서도 딸들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딸들의 정서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갖다 줬을 수 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걸 쭉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은 나는 양반이야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서 본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갖다 합리화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공개됐던 녹취 파일이나 행동들, 증언들을 보면 사실 이 세 모녀가 매우 흡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말투라든가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든가 행동들이요. 그렇죠? 실제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대한항공에 근무했던 임원들의 하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이명희 전 이루지단 이사장은 딸들한테도 저 하면서 일상적으로 욕설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교육의 핵심은 사실 그 본능을 억제하고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면서 자기절제를 가르치는 건데 사실 이게 자기절제라는 건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사실 가정에서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집안의 분위기로 볼 때 집안에서 어떤 자기절제, 훈련 이런 것들을 딸들이 잘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분노 조절 장애는 우리가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법적인 죄를 좀 감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모르죠, 저도. 아, 그래요? 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1심 판결문이라고 하면은 양형 이유를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주장하면 그걸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하나 그게 맞다 또는 그거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얼마나 작용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 그 결과 이 기각이나 발부 이거는 판결문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만큼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담당 판사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외부에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정부돼. 1도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본 재판 가서 분노 조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죠. 분노 조절 장애 주장할 거예요. 재판에서도. 이거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충돌 조절 장애 이런 약간 본인의 욱하는 것들을 좀 참지 못해 이 장애들이 실사 그런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이는 얘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재판 갔을 때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형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영장 기각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 법리가 다툼 때 이것도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영향이 좀 컸죠. 어쨌든 이게 이제 7년 전의 일이고 이 피해자분들이 아주 크게 다쳐서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중상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와 반 이상이 어쨌든 합의를 받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어찌됐건 괜찮다, 용서해달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감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저는 컸다고 봐요. 영장 기각되는데.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까지 지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억대 합의금이 이미 오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6명이죠, 원래로 치면.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피해자 11명 중에 10명은 그 당시엔 처벌을 원한다 그랬었는데 불과 한 4일 사이에 다시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인천 하얏트 공사장 호텔 공사장에서 그렇죠. 피해를 당한 그 여성 공사 관계자 유일하게 공사 영상 관계자. 증거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합의를 봐버리면 굉장히 경찰에서도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른바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그 영상 증거 하나와 나머지는 그 자택 공사 현장에서의 녹취 증거 2개거든요. 나머지는 네. 말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상 증거에서의 그 피해자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가 어쨌든 합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 5명도 이명희 전 이사장 측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공탁금을 받아가게 되면 사실상 뭐 합의를 본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간주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 이사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좀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탁금을 걸고 그걸 찾아가면 그냥 합의로 간주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게 범죄마다 들릴 때 제3범죄 예를 들어서 1억 뭐 10억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 사기를 범이라고 합시다. 근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그 중에서 2억은 다 아니라 1억 정도를 공탁을 걸었어요. 그럼 1억을 찾아갑니다. 그럼 1억이 변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줘. 제3범죄로 돈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일종의 신체에 관한 범죄거든요. 이건 합의금 대중 없습니다.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탁금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라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를 밝히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다만 피의자들 입장과 피고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좀 보여주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공탁을 거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1억을 받았건 100만 원을 받았건 아니면 돈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피해자 와서 비니까 불쌍해서 해줬건 간에 어쨌든 본인이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쓰고 사인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이번에 영장 기각에는 오히려 합의가 더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오늘의 7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는 군인들의 철벽 통제로 오랜 시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벙커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를 흙으로 덮어서 위장한 인공산인데요. 제주도의 이 비밀 벙커가 방치된 지 20년 만에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미술 작품의 총천연색이 들어간 셈입니다. 자, 김태호 변호사님. 꼭꼭 숨겨졌던 제주도 비밀 벙커가 아주 새롭게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벙커 그럼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용도가 뭐였어요? 벙커 그러면 전쟁 때 피난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제주도 성산읍에 있는 벙커인데 애초에 설치한 게 1990년대 초 이제 KT 그 당시에 한국통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한국통신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통신이 아무래도 국가 기관 통신망을 관리하는 데인데 일본이랑 우리랑 연결되는 게 해저 광케이블이 있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좀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만 폭격이 있어서 그 광케이블이 깨지면 통신망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신망 어떤 그 시설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에서 90년도에 처음에 제주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규모가요.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는 10m라고 합니다. 네. 크죠. 자, 이 벙커가 총천연색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예술 공간으로 변신을 했다. 제주도에 또 가볼 만한 명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벙커 이야기하면 원조 벙커가 사실 서울 여의도에 있죠. 지난 2005년도였나요? 이 그렇습니다. 버스 환승센터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지하 벙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시설이었죠. 도대체 이 벙커가 언제 어떻게 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내부 시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고급스럽게 돼 있고 규모도 꽤 크고 그리고 전화 시설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략 지금 추정하기는 1976년 말에서 77년 초쯤에 건설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항공사진에 이제 나오지 않다가 나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때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대략 그 위치가 77년도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 광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광장. 예, 거기서 국군의 날 뭐 국풍 행사도 거기서 있었죠, 옛날에.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그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그 단상이 있던 자리 그 지하가 현재 벙커의 위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급 위기 상황에 그 단상에 있던 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곧장 땅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곧장 땅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해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 시설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 서울에는요. 그 여의도 벙커 말고도 곳곳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곳을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바로 서초동에 가면요.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T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지하에는 엄청난 규모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여서 기업 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사는 아파트로 유명한데 그 지하에 벙커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그룹, 뭐 네. SK그룹 회장들을 비롯해 몇 분들의 자택이 저기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저도 저기 한참 분양할 때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패닉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디 포스트가 강도들을 피해서 집안에 있는 안전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죠. 물리치는 영화인데요. 그런 걸 광고하면서 저 아파트 지하에는 그야말로 핵전쟁에도 끄떡없다 어허. 하는 어떤 그 비밀의 공간이 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두께가 70cm인 콘크리트 벽에다가 핵무기가 떨어져도 안전한 그다음에 숙식과 그다음 음식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에 분양이 됐고요. 지금도 알고 보니까 13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서초동에 있는 이 아파트 전쟁이 나면 이 주민들은 그 안전한 안전가옥으로 다 대피를 하겠군요. 그런데 서울에 또 의외의 곳에 벙커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근데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경희궁. 글쎄요, 청와대야 뭐 당연히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희궁에도 벙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역사박물관과 경희궁 그 사이에 이 벙커가 있는데요. 이 벙커는 일제시대에 그 일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한국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차원에서 거기 이런 벙커를 세웠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벙커군요. 이 경희궁에 있는 벙커는. 사무실용 방이 한 20개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서울에 숨어있는 벙커. 서울대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여기 서울대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왜 웃으세요? 예. 학교 다닐 때 벙커가 있는 거 알고 다니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이로써 이제 공개된 것이 이제 2004년 즈음에 사실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이 원전 수거물 관리 사업을 관악산에 유치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미 공간이 있지 않느냐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악 구민들이 반대했죠. 원전 수거물의 방사능 위험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대 지하에 엄청난 규모 정부 요인들이 1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 시설이 있었다. 그 시설은 관악산 주야를 뚫고서 사실은 그 낙성대가 아니라 그 사당동이죠. 사당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규모의 그런 벙커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서울대에 있는 이 벙커는 지금은 정부 공무원들이 대피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 이제 요인들이 대피해서 유사시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작전 지휘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는 것이고. 집 주변에 있다가 급하면은 일반 시민들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그거 이제 뭐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겠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렇게 그 정부종합청사 과천에 그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 수방사의 벙커랑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군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악산 옆에 또 청계산이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또 이제 한미연합사 내지 유엔 사령부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모든 미군과 우리 한국군의 그 군사 작전을 유사시에 그 통제 지휘하는 그런 벙커가 탱고라는 벙커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탱고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시에 미군들이 그곳에서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의 곳곳에 이런 비밀스러운 벙커가 있다는 것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이야기 8위입니다. 자, 9위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불멸의 화가죠.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이 20년 만에 파리 경매에 나왔습니다. 고흐의 초기 작품이라고 하는데 초당 2억 5천만 원씩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경매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Importante dans la période hollandaise du début de Van Gogh. Nous l'avons estimé entre 3 et 5 millions d'euros. 2 600 000, 2 800 000, 3 millions. Terminé Fabien. Vous êtes juge à 6 millions nous sommes. Vous êtes juge. Ici 6 millions. 자,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20년 만에 경매에 나와서일까요? 이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전화, 인터넷 뭐 이쪽으로 해서 쇄도를 했다고 그래요. 초당 2억 5천만 원씩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앤디 워홀의 그림도 같이 이렇게 경매했었는데 역시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압도적인 어떤 관심을 사람들이 표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것은 빈센트 반 고흐가 워낙 유명한 데다가 그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래 언덕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여인들이라는 이런 초기 작품이 이제 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네. 아니 뭐 고흐야 작품이 많이 있을 텐데 유난히 이 그림에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여기 이제 1882년에 네덜란드 그 헤이그 인근에서 그린 그림인데 저기에 보면 이제 해변 풍경이 광활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는 어부의 부인들의 모습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저 때부터 고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초기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흐의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아마 더더욱 좀 낙찰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병으로 자살을 한 걸로 알고 또 알려져 있고 또 귀도 스스로의 귀도 잘랐던 전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고흐가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생활할 때는 정신병이 발발하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맨정신으로 그린 그림이다. 굉장히 그 드물게 나오는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가 매겨진 것 같고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군요. 고흐가 맨정신일 때 그린 그림이 20년 만에 경매에 나와서 더더욱 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고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아르에서 죽기 3년 전에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이제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 고흐의 그림에 굉장히 특성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그림인데 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온화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드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화가 고흐를 이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죠. 러빙 빈센트에서는요, 이 고흐의 삶과 관련해서 특히 이 고흐의 죽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 함께 잠깐 보실까요? Vincent van Gogh killed himself? How does a man go from calm to suicidal in 6 weeks? Change his mind. Did he want to live after all? You want to know so much about his death. But what do you know of his life? 아까 정성희 의원께서 이 고흐 하면은 자살도 자살이지만 자신의 귀를 잘랐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저도 그림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그때 귀를 왜 자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고흐 책을 한두 권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일설에는 고갱과 같이 약간 살지 않았습니까? 같이 고갱과 함께 굉장히 고갱을 선망하는 자리였는데 고갱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서로 자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평생의 그 고흐의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가 예술 그 화상이었거든요. 그림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약혼 소식을 듣고 남동생한테부터 본인이 버려졌다. 그런 절망감, 버려졌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잘났다 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도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반고흐의 그림 하나를 좀 이렇게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퇴짜를 맞은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변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뉴욕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있는 저 그림을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걸고 싶은데 하고 이제 대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저 변기, 황금 변기 저거 네. 저 옷 구겐하임 미술관에 실제로 저 철치돼 있는 거랍니다. 네. 작품이기도 하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빌려가라고 대여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네, 왜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언론에서는 야 저것도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술관 설치돼 있는 거죠, 침술로서. 근데 그 작품을 원했던 사람한테 자 황금 변기 빌려가세요라고 얘기하면 뭔가 망신을 준 게 아닌가? 조롱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미국 현지 언론의 어떤 관측도 좀 있었죠. 그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네요. 고흐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고 하지만 그림 대여에는 퇴짜를 맞았고.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특히 좋아했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대여 계약이 있다 하는 걸로 거절을 하고 거절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났을 텐데 거절한 데다가 황금 변기라면 빌려줄 수 있겠다. 네. 황금색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집안의 그 트럼프 대통령 집안 개인적인 자택에 보면 거의 소위 싼 취향이죠. 뭐 네.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황금색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거를 예술하는 사람들이 빗대서 이거나 가져가라.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흐의 그림이요. 지금 뭐 88억 원에 낙찰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고흐의 그림이 굉장히 퇴폐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치가 이제 독일을 지배할 때, 네. 1937년 그 정도인데 그 나치의 뭐 최고의 선동의 1인자 하면 괴벨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괴벨스가 이른바 퇴폐 미술전을 1937년에 한 겁니다. 네. 나치, 그러니까 독일 정신에 위배되는 어떤 예술가들 작품을 모아서 한마디로 퇴폐 미술이다 이게 하고 이제 그걸 전시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고흐도 들어가고 뭐 칸딘스키라든지 고갱 이렇게 쭉 해서 전시를 해놨던 거죠. 한마디로 뭐 그 예술 작품 자체를 우리가 금서했던 것처럼 이거 금화 개념으로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엄청난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예술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거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탄압을 하는 부분은 언젠가는 재평가된다. 네. 또 교훈을 하나 남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만에 이 경매에 등장한 고흐의 그림, 맨정신에 그린 고흐의 그림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9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 오전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19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 스타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오늘 한지민 씨를 비롯해서 여러 스타들이 이 현장에 참석해서 자리를 또 메꿔줬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자, 누구누구 왔습니까? 오늘 굉장히 현충일 추념식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 저도 아까 지켜봤는데요. 그 배우 한지민 씨를 비롯해서 유명한 가수 최백호, 네. 그다음에 그 군 복무 중인 현재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 강하늘, 주원 씨를 비롯해서 지창욱 또 임시완 씨 등이 많이 출연이랍니다.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걸 보니까 저도 아까 보면서 혹시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나온 것은 청와대에 또 연예계에 능한 또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솜씨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저도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지만 현충일 추념식을 제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찾아본 것은 그렇게 드문 상황이었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최백호 씨가 늙은 군인의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요. 맞아요. 오늘 눈에 가사말을 띄었던 사람이 최백호 씨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사말을 보면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이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분위기와 이렇게 좀 남북 분위기와도 좀 연관지어서 이 노래를 선택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네. 이 최백호 씨가 불렀던 이 늙은 군인의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전부 다 알만한 노래인데요. 네. 76년에 김민기 씨가 군복무 중에 작곡했던 노래고요. 네. 이 노래를 양희은 씨 앨범에, 우리가 양희은 씨가 TV에서 종종 부르는 걸 봤는데 양희은 씨 앨범에 수록돼 있었고 이번에 최백호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자, 강희룡 팀장이 설명해 주신 이 최백호 씨의 늙은 군인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태어나 이 항상은 군인이 되어 꽃 피워 눈 내리기 온 30년 최백호 씨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을 주는 그런 가수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백호 씨 하면은 도라지 위스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낭만에 대하여. 네, 그렇죠. 가사말 역시 가사말에 좀 예. 최백호 씨 노래가요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노래 낭만에 대해도 말씀하셨지만 애비라던가 이 사람아, 네. 일몰, 영일만 친구 이 모든 노래가 최백호 씨 노래 대부분은 굉장히 가사말 의미가 많고요. 최백호 씨가 데뷔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아버님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었는데 너무나 생계 힘들어가지고 네. 가게를 열어서 자녀들을 키웠고요. 최백호 씨가 너무 생계가 힘들어서 누나들 두 누나는 대학을 갔지만 본인은 대학을 늦춰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이 노래가 바로 최고의 인생곡이었던 최백호 씨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 아닙니다. 이 낭만에 대하여가 아니고 뭐죠? 마음. 내 마음.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 예. 어머님이 어머님을 다행입니다.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예,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 이게 최대 인생곡이 됐죠. 네. 자, 이 2017년 지난해가요 데뷔 40주년이었습니다. 최백호 씨가 원래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화가가 꿈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이제 화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을 쭉 그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가정 환경이 바뀌어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그림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뭐 타이였습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포기를 하고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수를 시작한 거죠. 아까 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생계형 가수를 선택을 했었네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가수에 대한 뭐 애정이나 열정 같은 거는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사실 최백호 씨가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최백호 씨가 군복무 때 그 폐결핵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산속에서 통기타 하나 들고 2년간 살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때 가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꿈은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실제로 네.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습작하는 게 굉장히 취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 2년간 통기타로 습작을 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났는데 마침 친구 매형이 부산의 라이브 카페에 노래를 불러주지 않겠냐 해서 그게 생계가 돼서요. 아하. 그게 계기가 돼서 노래를 부르게 됐고 결국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최대 인생곡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 인생 최대 명곡이라고 한다면 한동안 또 조용했던 최백호 씨를 또 다시 제2의 전성기로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가 근데 최백호 씨가 아내 덕분에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렇습니다. 최백호 씨가 80년대 김자옥 씨와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소인 씨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손소인 씨는 처가 이제 손소인 씨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95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20평 아파트에 살면서 지내면서 아내 손소희 씨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바로 이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역시 또 가사 한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도 처음엔 좀 별로 히트를 못했다가 사실 가요계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요. 네. 이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도 전혀 처음에는 20, 30장도 팔리지 않았었는데 네. 드라마 김수현 씨 노래 목욕탕집 사람들의 이 노래 장용 씨가 연기했죠. 네. 국민 아버지로 연기했던 장용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드라마상에서 부르면서 갑자기 히트를 해서 무려 35만 장을 팔게 네.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 노래를 불렀던 최백호 씨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백호 씨의 과거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9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10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빌딩을 맨손으로 오르는 게 취미이자 특기. 자, 일단 체포됐습니다. 자, 뉴스탑10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